자, 일단 앞 시간에 우리가 좀 이제 이런저런 전달할 게 제가 좀 많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방금 말했다시피 한 2지문 정도 좀 해설을 해드리고 함축의미 추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뭐 이 정도 제가 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차피 제가 뭐 전달할 사항이 없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2회차 때는 이제 조금 뭐 개별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설 강의 하든지 좀 많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해설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 어법 숙제 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따가 아마 해설 강의 끝나고 숙제하는 방법 뭐 이 정도 안내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정답부터 좀 불러드릴게요.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잠시만요. 다 불러드릴 테니까 그 채점 다 하시고 나면요. 그 맨 첫 페이지 맨 위쪽에다가 여러분의 점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10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개당 10점으로 치면 돼요. 알겠죠? 자, 1번부터 할게요.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다음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다음 9번에 4번, 10번에 1번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점수를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일 거예요. 응? 고일 거예요. 고2 거. 오케이, 잘 봤습니다. 우리 어제 그 월수금 친구들도 똑같은 걸 봤는데요. 월수금반에서 최저점은 80점이었습니다. 최저점이 참고로 그렇다고요. 잘합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볼게요. 2번 내용을 혹시 좀 잠깐만 이게 맞은 사람이 있고 틀린 사람이 있을 텐데 비율을 좀 볼게요. 2번을 넌 채점을 좀 해라. 맞았다 틀렸다. 내가 알아보기 어렵다. 자, 2번을 틀린 분이 지금 보자. 그렇게 비중이 많지가 않네요. 2번 틀린 게. 2번이 내용이 꽤 어려웠거든. 꽤 어려웠는데 2번은 근데 어느 정도 좀 잘 맞춘 것 같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내용.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이제 함축의미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축의미 추론 문제를 풀 때는요. 유사 빈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말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요. 내신 대비 수업이라기보다는 정시 수업에 가까운 거예요. 수능을 위한 수업.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위주로 저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함축의미 추론은 유사 빈칸인데요.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을 한다라는 거죠. 패러프레이징. 그래서 실제로 밑줄 쳐져 있는 The Silent Killers,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만 봤을 때는 절대로 얘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왜 그러냐면 빈칸도 그렇고요. 밑줄도 그렇고요. 아무데나 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에다가 빈칸을 뚫고 밑줄을 치냐면요.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곳에다가 밑줄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만 한다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볼 건데 우리가 주제를 그러면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글의 소재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글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보통 한 2문장, 좀 많게는 3문장 이 정도 해석을 해보면 대충 얘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모의고사를 볼 때는요. 시간이 모자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힘줘서 해석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빠르게 해석할 건가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됐어? 자,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용 파악이 됐어. 만약에 한 3줄 읽었는데 내용 파악이 됐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대충 해석해도 돼요. 빠르게 해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을 다 했는데도 내용 파악이 안 됐어. 그러면 당연히 다 그냥 정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속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나의 기본 독해 실력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엘리자베스 갤러트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어떤 위대한 성자에 대한 우화를 얘기했는데 이 성자가 누구냐면은 이끌었어서 그의 추종자들을요 명상을 할 때 이끌었답니다. 그저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zen이라는 게 거기에 이제 별주 단어로 선이라고 나왔는데 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죠. 그 이제 스님들이 참선한다라고 할 때 그 선을 이제 zen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쉽게 말하면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명상의 순간에 빠져들자 그들은 disrupted 됐대요. 방해를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고양이한테 방해를 받았대. 근데 이 고양이가 누구냐면요. 걸어서 돌아다녔답니다. 어디를요? 그 사원을요. 어떻게 하면서? 미오잉 야옹거리면서. 그리고 모두를 귀찮게 하면서. 자, 여기까지 2문장 읽었어요. 정말 대충 해석했거든요, 제가. 자, 근데 지금 우리가 2문장 해석하면서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형적인 도입부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두 번째 내용이 조금 중요하겠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서 키워드로 나와야 되는 게 일단 명상의 순간이 되겠죠. 명상. 그냥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 고양이에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양이에게 방해. 됐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핵심만 쓴 거예요, 제가. 핵심만.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한 거는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모의고사 예전에 풀 때도 저는 쓰면서 했습니다. 이거 쓰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상, 고양이에게 방해를 받았구나. 이걸 머릿속에 지금 담고 있죠. 이 상태로 읽어볼게. 그 성자는 came up with 떠올렸어요.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시작했습니다. tie, 묶기를 시작했어요. 고양이를 어디에다가 to a pole, 어떤 대나무 장대 아니면 뭐 기둥 뭐 이런 뜻이에요. 기둥에다가 고양이를 묶기를 시작한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명상의 순간에. 됐어요? 그러니까 명상하는 동안에 고양이를 묶어버리자. 왜? 고양이가 방해되니까. 됐어?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지금 뭡니까? 문제점이잖아. 문제점.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명상 전에 고양이 묶기. 이거죠? 됐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명상을 온전히 잘 들어가기 위해서. 됐죠? 이겁니다.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계속해서 명상과 고양이를 기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is solution, 이 해결책이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의식으로 전파되었어요. 그 의식으로 전파된 게 바로 무엇이랍니까? 고양이를 먼저 묶으라는 겁니다. 기둥에다가 먼저 묶어.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거 자체가 의식이 됐다고요. 하나의 관습이 된 거예요. 관습이. 됐어? 1차적으로 뭐 해라? 고양이 묶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2차적으로 뭐 해라? 이제 명상해라. 이게 일종의 뭐가 됐다? 관습이 됐다. 됐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음 내용을 볼게요.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자, 고양이가 자연적인 이유로 결국엔 죽게 되자 그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답니다. 자, 요 멘트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가 되게 애매하거든. 이게 뭔 말이야? 종교적 위기가 뒤따라. 자, 요 문장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 잘 봐봐. 고양이가 다 죽었어. 자연사했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고양이 때문에 명상에 방해를 받았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짓거리 안 해도 되니까 명상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겠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 그렇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답니까? 종교적인 위기가 따라. 위기라고 표현을 했거든. 그럼 종교적 위기가 왜 뒤따랐을까? 이걸 우리가 궁금증을 담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What a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추종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그들이 아마도 그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지 않은 채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이야기는 설명합니다. 내가 invisible rules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대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단 스토리는 끝났거든요. 스토리는 끝났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이제 고양이가 등장하기 전, 고양이가 등장했을 때, 고양이가 죽고 난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양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뭐 명상하는 시간에 뭐 명상을 했겠죠. 그렇죠? 고양이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명상의 시간에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딱 계속 야옹야옹거리고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귀찮게 구니까 방해를 받잖아. 그래서 고양이를 묶어놨어.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된 거야. 고양이를 묶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고, 고양이 묶고 명상에 들어가고. 이게 뭐가 된 거야? 일종의 의식, 관습, 습관, 체화 이런 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된 상태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다 죽었네. 그럼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냥 명상 바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이제는 고양이가 없으면은 명상을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린 거야. 이해돼요? 이게 완전 관습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우리 명상하러 가자 이러면은 이제 뭐부터 하는 거야? 고양이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게 잡아갖고 이제 묶어놓고, 자, 이제 다 묶었으니까 명상하자. 이게 이제 하나의 그 하루 일과였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 스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오히려 안절부절을 막 못하는 거야. 나 고양이 묶어야 이거 명상할 수 있는데 어떡하지? 고양이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명상을 제대로 못하게 됐다는 거죠. 명상을 제대로 못하게 됐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종교적 위기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이제 내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명상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는 것. 이거 뭡니까? 이게 막 법정 같은 데에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 무슨 불교 불자들의 어떤 매뉴얼화된 어떤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전이라고 하나요? 나 잘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간 그런 책에 명상을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고양이를 묶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써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뭡니까?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규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규칙은 뭡니까?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진 암묵적 규칙이었어요. 암묵적 규칙. 명상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묶자. 암묵적인 규칙이었다고. 됐어? 근데 이 암묵적인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제 이 예시를 든 건데요. 이어서 보자면 이러한 것은요, 습관이고 행동입니다. 어떤 습관이고 행동이냐면 불필요하게 고착화된 겁니다. rules, 규칙으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고착화된 그런 습관과 행동이라는 거죠. 불필요한 거잖아. 이거랑 상관성이 뭐가 있는데? 관련성 전혀 없잖아.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규칙이 돼버린 거야, 일종의. 근데 이 규칙 자체가 애초에는 어때요? 그냥 불필요한 규칙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불자들이 이제 마음의 혼란을 겪게 됐다는 건데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비록 쓰여진 규칙이 can be resistant to change, 변화에 덜 저항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규칙은요 더 stubborn하답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은. 즉 보이지 않는 규칙이 뭡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암묵적인 규칙.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쓰여져 있는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명시적인 규칙,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는 그런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떻다? 이런 것들은 역시나 뭔가 바꾸기가 되게 어렵긴 하죠. 이런 규칙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법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암묵적인 규칙은 더 바꾸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 완고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완고하다.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은요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너네한테 야 관계대명사 나오면 문제 이렇게 풀어라 하고 나는 알려줬지만 여러분은 내가 알려준 대로 풀지 않아. 다 자기만의 자기 방식대로 풉니다. 왜? 너네는 이미 그게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습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 너무나 완고한 거야. 너무나 굳건하다고. 그러니까 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한테도, 이 스님들한테도 이 규칙 자체가 너무 고착화가 된 거야. 그래서 바꾸기가 어려운 거야. 그냥 명상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라고요. 불안해진다. 이해됐죠? 그것들은 silent killers다.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데이가 가리키는 건 인비저블 원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보이지 않는 규칙은 침묵의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녀석이 말 그대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암묵적인 룰이잖아. 암묵적인 룰. 근데 이 암묵적인 룰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맞아요? 암묵적인 룰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잖아. 명상을 제대로 못하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 이전으로 그냥 돌아가서 명상하면 되는데 이 고양이 묵기라는 이 규칙이 없어져 버리니까 명상을 제대로 못하게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 침묵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이라는 말 대신에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거. 암묵적인 거.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 사람을 갉아먹는 역할을 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에서 silent killers가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이 보기가 나와 있는데 정답이 몇 번입니까? 1번. 1번이었어요. 1번. He the rules that govern our actions unconsciously. 이게 정답이 됐는데 왜 얘가 정답이냐? 우리의 행동을 govern한대요. 통제한답니다. 지배한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암묵적 규칙. 근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invisible ones.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내용도 아까 보니까 어법이라서 조금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 자, 이것도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번 내용을 보자면 일단 1번부터 볼게요. 얘는 사실 왜 밑줄 쳤는지도 모르겠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앞부분을 보면은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에 a rat was placed.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 없고요. 정명구. 완전한 문장 나왔죠. 완전한 문장 뒤에는 내가 수식어가 나온다고 이미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위치는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위치는요, 관계 대명사 아니면 의문 대명사 아니면 의문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관계사냐 의문사냐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위치가 의문사라면요, 의문사의 주어 동사 즉 간접 의문문이 돼야 됩니다. 간접 의문문은 뭡니까?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됐어요? 근데 완전한 문장 뒤에는 명사를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위치는 의문사의 역할이 불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남은 건 관계대명사밖에 없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뒤에 had라는 불완전한 문장 나왔죠. 계속적용법이잖아. 콤마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문제될 거 없습니다. 심지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치를 써도 당연히 상관없겠죠. 여기까지 따져봐야 된다. 알겠죠? 2번 보자면 부사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부사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라고요?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항상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습니까? 형용사를 기준으로 풀어야 돼요. 형용사를 기준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형용사는 결국 보어 아니면 수식어 둘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역할이요. 근데 일단 딱 보더라도 앞에는 was 나왔고 뒤에는 referred 나왔어. 즉 꾸며줄 만한 명사가 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식어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보어 역할을 하려고 봐도 뒤에 pp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동사의 pp 사이에 껴있는 거잖아. 따라서 보어 역할도 불가능하겠죠. 왜냐면 이 pp 자체가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어를 어떻게 두 개를 써? 그렇잖아? 그러면은 형용사의 역할, 보어도 안 돼, 수식어도 안 돼. 그럼 당연히 형용사가 불가능하겠죠. 남는 거 뭡니까? 부사. 그래서 ly 붙인 automatically가 어법상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에 receive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원래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은 뭐가 나왔냐? and가 나왔네요. 병렬 구조. 생각을 해야겠죠. 이 문제는 상당히 쉬웠던 게 이유가 뭐냐면 자, 병렬 구조 하면은 앞뒤가 똑같은 형태잖아. 근데 처음부터 한번 봐봐. initially부터 해갖고요. 여기까지가 문장이거든. 그럼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동사처럼 생긴 애를 한번 찾아볼게요. 동사처럼 생긴 애. The red l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or simply out of curiosity. press 말고 동사처럼 생긴 애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짝지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끝. 원래 병렬 구조는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해석해봐야 됩니다. 근데 receive랑 짝을 지을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3번은 문제될 게 없는 거고요. 4번 넘어가서 볼게요. 자, 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죠? 대명사는요 무조건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장 시작이 여기서부터야. over time부터.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rat 지가 learn 배웠어요. 대절이야를 배웠는데
food appeared. 음식이 나타난다는 걸 배웠습니다. Whenever 뭐 할 때마다 the bar was pressed. 그 바가 막대가 눌러질 때마다 음식이 등장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began to press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요. 그것이 뭐예요? 바 막대가 되겠죠. bar. 됐어? 단수잖아. 단수요. 됐어?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 5번 나왔네요. 그렇죠? 자, 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5번을 만약에 적절한 정답으로 바꿔라라는 문제였다면 좀 어려웠을 건데요. 단순히 지금처럼 엇박상 틀린 것을 골라라 하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1, 2, 3, 4가 너무 쉬웠거든요. 1, 2, 3, 4가 5번만 어려워요. 5번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beings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뭐부터 따져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따져야 되거든. 그럼 앞에를 봐야 되는데 앞에 comparing ing가 나왔잖아. 그럼 이 ing는 둘 중 하나거든. 동명사 주어거나 분사 구문이거나. 됐어? 둘 중 하나야. 그러면은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지금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 이게 한 문장이야. 엄청 길잖아. 그러니까 뒤에 콤마가 나왔는지 일단 먼저 찾아봐. 콤마. 왜냐면 분사 구문이 일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나오면은 콤마가 나오고 반드시 뒤에 주, 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요. 무조건 이 구조야. 무조건. 이 구조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거야. 됐어? 그럼 한번 쭉 볼게요. Comparing leaders from rest gives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verb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not verb present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콤마 나왔네? 자, 콤마 찾았어 일단. 뒤에 주어 동사 나오나? eat, eating. 주어 동사 나왔네.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똑같네? 그럼 이 comparing 뭐예요? 분사구문. 됐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 자, 그러면 comparing부터 콤마까지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됐어? 이 뒷내용이 뭐야? 주절이야, 주절. 그럼 주절의 주어 동사 어디 나왔어? it. 여기 it은 미리 말할게요. 다 주어예요. 진주어 어디 있어? 여기 대시야, 대절. 됐어? 여기가 진주어야. 이렇게 생겨본 거거든.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괄호를 비교해보면 네모 괄호가 분명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큰 틀로 해석하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분사구문이라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부사구입니다. 부사예요, 부사.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동사로 쓸 거라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주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아니면 관계대명사가 됐든, 뭐 주격 관계대명사가 됐든, 어쨌든 주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어가 어디 있어요, 앞에? let's를 설마 주어라고 하진 않겠죠? 왜? 앞에 전치사인데? 그럼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 쓰나요?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comparing 뒤에 나온 leaders 있죠? 이거 못 적어요. from 전치사의 명사입니다. 됐어? 그럼 여기에 동사를 쓸 수 있냐? 앞에 주어가 없는 동사를 어떻게 써요? 동사 자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gives가 틀린 거예요. 됐어? 그럼 gives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얘가 중요하겠죠. 자, 앞을 보시면은 comparing 능동형이고 능동형에 대한 목적어도 제대로 나왔고 전치사에 대한 명사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즉 앞에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수식어야. 즉 여기는 수식어 자리거든. 자, 그럼 우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뭘 써야 되냐? 준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준동사. 근데 준동사라는 건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나 셋 중 하나잖아. 이걸 준동사로 하잖아. 근데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된다 했어요. 다시 한번 써놨다시피. 그럼 일단 동명사는 탈락이죠. 수식어가 아니니까. 투부정사냐 분사냐 둘 중 하나가 남게 되는 거야. 투부정사 아니면 분사 둘 중 하나거든.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로 접근해야 되는가? 이제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해석으로 접근했을 때 give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verb pressing behavior 여기서 끊어야 되거든. 왜 여기서 끊냐면요. 여러분 compare라는 단어를 보면 얘는 뭘 떠올려야 되느냐? compare A to B 또는 compare A with B 이거 떠올려야 되거든. 됐어? 뜻은 달라요. 두 개가. 뜻은 다릅니다. with를 쓰면은 A를 B랑 비교하다라는 뜻이 되고 to를 쓰면 A를 B에 비유하다라는 뜻이야. 뜻은 달라요. 어찌됐든 간 여기 with 나왔잖아. with.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 results가 뭐야? 이 results가 A고요. 뒤에 does 나왔지. 이게 B야. 됐어?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이 does는 뭘 받는 거냐? results를 받는 거야. results. 됐어요? 즉 A라는 결과랑 B라는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with 아까쯤 해석해볼게. 지들의 바를 누르는 행동에 대한 음식의 긍정적 강화를 받은 지들. 그래서
given이라고 되는 거예요. give. 됐어요? 문법적으로 설명하자면 give라는 동사 자체는 어떻습니까? give는 뒤에 반복 중복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잖아. 그렇죠? 근데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The positive reinforcement라는 목적어만 나와 있어요. 목적어만. 즉 간접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황이죠. 목적어가 없으면 뭘 쓴다? 수동태 쓴다. 됐어? 그래서 given이라는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해설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이 5월 10일이죠? 자, 일단 첫 번째 하프 모의고사 1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프 모의고사 1회는 어떻게 숙제를 하시냐면요. 그 해설지를 아까 제가 다 해설지 혹시 내가 안 줬나? 해설지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아까 떨궈갖고 좀 뒤집어 줄게요. 뒤고. 자. 해설지 보고 학습을 해오시면 되는데요. 이 해설지 보고 학습이라는 게 되게 좀 어찌 보면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시험을 볼 거거든요. 시험을 볼 건데 그 기준 뭘 시험 볼 건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뭘 공부해야 될지 좀 감이 올 것 같아서 그걸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 예정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걸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스트를 이제 수업 시간에 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요, 단어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단어 테스트는 뜻만 볼 거고요. 그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그 해설지를 보면은요, 핵심 단어를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볼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저기 뭐냐, 제 생각인데 우리 주역고 같은 경우는요, 이번 서술형이 좀 아쉬운 게 많았기 때문에 서술형을 기반으로 좀 학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 영작 문제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단순 영작. 자, 단순 영작은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주제문 또는 핵심 구문 이거를 순서 배열하는 쪽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알겠죠? 한글 주고 배열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라는 거예요. 주제문이나 핵심 구문에 대해서요. 그 내용도 역시나 해설지에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요, 심화 영작을 할 겁니다. 심화 영작. 자, 심화 영작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약형이죠. 아니면 대입학 영작입니다. 주제를 영작해라, 뭐 요지를 영작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좀 이번에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죠, 요약형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요약형 같은 경우는요, 요약문이 역시나 그 해설지에 써놨습니다. 전부 다 써져 있어요. 모든 지문에 대한 요약문이. 그 요약문을 그대로 내진 않을 거예요, 제가. 그대로 내진 않을 거고 아주 약간의 변형을 할 겁니다. 아주 약간의 변형. 됐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니네가 해설지를 보고 제대로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니네가 어떻게 공부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시험 결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가 안 좋다면 나는 학습을 제대로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습을 충분히 했다면은 충분히 잘 볼 수 있게끔 저는 시험을 낼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 결과가 안 좋다면은 전 뭐라고 할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학부모의고사는 그렇고요. 두 번째, 어법. 자, 어법은요, 1에서 10번까지인데요. 1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풀고요. 정확히는 2에서 10번이겠죠? 1번은 제가 해놨으니까. 2에서 10번까지 풀고요. 문제에 대한 의도를 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샘플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근거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모르는 단어를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르는 단어를 작성하는데 대신에 뜻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모르는 단어 나열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본인이 궁금하다면 써도 되고요. 어쨌든간 단어로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요 해설지를 참조해서 학습을 하세요. 해설지 참조 학습. 자, 얘도 역시나 수업 시간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한 문제 정도만 볼 거예요. 한 문제 정도 랜덤으로. 알겠죠? 그래서 역시나 이 녀석도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낼 거니까 여러분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들 했고요. 그 뭐 페널티나 이런 거 남으신 분들은 B자투시로 이동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